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호의 돈 버는 부동산 이준호입니다. 날씨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헷갈립니다. 갑자기 겨울이 온 것 같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프면 나만 손해입니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십시오. 자,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저와 같이 돈 버는 방법 알려주실 분은 역시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곽창석입니다. 곽 대표님 감기 안 걸리셨죠? 조금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여타 매체에선 볼 수 없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서울과 아웃서울 어떤 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투자적인 측면과 실수요 측면 모든 걸 다 아울러서 서울로 들어온 것이 나을까? 요즘처럼 부동산이 헷갈리고 어려울 때 서울로 들어오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수도권의 아웃서울, 서울 이외의 지역을 좋은 지역을 고르는 것이 나을까? 한번 그런 주제를 갖고 우리 곽 대표님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대표님, 오늘 인서울 vs 아웃서울 이런 주제 잡은 이유는 어떤 게 있죠? 제가 하루 평균 한 2명 정도 상담을 하고 있어요. 예. 의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정말 10중 8구가 아니고 예. 10명 중에 10명이 전부 다 인서울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집을 사면 또는 아파트를 사면은 무조건 서울에 사야 앞으로 돈을 번다. 그렇죠. 심지어는 서울의 나홀로 아파트라도 서울에 사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근데 이제 과거 한 20년, 30년 통계를 보면은 예. 꼭 그렇지도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통계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은행 통계, 그동안 뭐 아파트 또 집값 통계 이런 걸 보면은 예. 일정한 시기에는 서울이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예. 또 어떤 시기에는 이 외곽 지역, 수도권, 경기도 이런 데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제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해 연초 대비해서 뭐 평균적으로는 뭐 한 3점 몇 프로 정도 올랐지만은 주로 이제 많이 찾는 뭐 주요 단지 아파트 이런 거는 예. 한 10%에서 15%씩 올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올해 4월 이전에 만약 갭 투자로 한다면은 전세 끼고 한 강북은 1억에서 1억 5천, 강남은 한 2억에서 3억 정도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한 2배 정도씩 실투자금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반면에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전세가는 뭐 서울이든 외곽이든 소폭 아주 조금 내린 편이고요. 예. 매매가는 외곽 지역은 올랐다고 해도 거의 소폭이기 때문에 거의 그 외곽 지역은 갭 투자금이 유지되고 있고 예. 서울은 2배 정도 늘어난 상태거든요. 가격이 상승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갭 투자 비용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제가 볼 때는 가장 역사상 갭 투자를 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규제가 많은데도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규제는 또 시간이 지나면 예. 또 부작용을 불러오고 그렇죠. 이 모든 규제들이 공급을 못하게 만드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결국은 뭐 한 2년 정도 후에는 다시 전세난으로 다가올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그 인서울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개인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예. 실수요자냐 또 투자자냐 또 전세를 선호하느냐 또 어떤 분들은 투자자이면서도 월세 받을 길을 그렇죠. 선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또 아파트를 고집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다 개별적인 사정들은 있지만은 대체로는 너무 인서울을 고집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통계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서울 뭐 저도 얘기를 세미나 상담할 때 하는데 일단 공급량에 있어서 절대량이 일단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택보급률이라고 우리가 흔히 갖다 쓰는 이런 지표를 보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지표마다 틀린데 한 92에서 한 96% 구주택 보급률이 나오는 거로 있고 지방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부 100%가 다 넘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수요가 더 많으니까 인서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입니다. 이제 서울은 택지가 부족하고 예. 또 주택 보급률도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예.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뭐 집으로 통계가 안 잡히는 뭐 점포라든가 그렇죠. 뭐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데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예.
그리고 또 사실 내년에 보면은 외곽 지역에는 입주가 상당히 널널하고 예. 많은 편이고 서울의 경우에는 내년 2018년 입주 대란 얘기를 하는데 서울은 오히려 집이 좀 부족한 편이고 그렇죠. 입주량도 또 늘지를 않아요 별로. 예. 올해가 서울 입주량이 한 3만 가구 정도라면 내년도 크게 늘지 않습니다. 한 3만 5천 가구 정도에 그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계속 이제 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서울의 경우에는 이주 철거 수요들이 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내년에 이게 전세값의 향배를 보면은 외곽 지역은 소폭 하락하는 거로 나타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은 오히려 전세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딱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예. 그래도 여전히 서울을 선택하는 게 좋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예. 볼 수 있지만은 예. 만약에 이걸 이제 그 투자 목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결국 투자의 효율성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용 대비 효율로 따졌을 때. 그렇죠. 수익률 뭐 차익을 실현한다면 수익률을 따져야 되는 거고 예. 서울의 경우는 뭐 벌써 한 투자 금액이 2배 정도로 늘어나 있고 예. 이제 그 다음으로 따져봐야 될 때는 이제 집값 상승률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이제 쭉 과거 통계를 보면은 과거 한 뭐 17년, 18년 주기로 계속 집값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 뭐 수도권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그 꼭지점을 찍고 예. 그 이후에는 거의 하락장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14년부터는 좀 가격이 상승한 측면이 있지만은 현재는 뭐 2008년 가격을 이제 갓 회복한 수준 정도로 나타나거든요. 수도권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그 집값 상승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보면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를 보면은 거의 8년이지 않습니까? 예. 이 8년 중에서 2001, 2, 3년이 오르고 예. 그다음에 2004년에서 2005년 상반기까지는 주춤했어요. 예. 그다음에 2005년 하반기부터 다시 한 2008년 상반기까지 상승하는 그런 장을 보이는데 이걸 뭐 굳이 표현하자면은 전반전 그다음에 하프타임 쉬고 후반전 이런 예. 식으로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전반전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로 이게 소형 주택 중심으로 많이 상승하고 또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뒷받침해주죠. 그 밀어 올리는 리드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요. 그럼 지금 하프타임인가요? 현재 시점? 지금 시점은 이제 하프타임으로 막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마침 그때 2003년도에 연말쯤에도 예. 지금하고 비슷한 대책들이 나왔었어요. 12구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세 하는 대책이 나왔거든요. 중과세 대책 이후에 한 1년 반 정도 이 꺾어지는 모습을 예. 보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도 제가 볼 때 아마 연말경부터는 그런 이제 하프타임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프타임은 몇 년가요? 하프타임은 이제 2000년대 초에는 1년 반 정도 갔고요. 80년대도 하프타임이 있었어요. 80년대요? 네, 88년도에도 한 1년 정도 하프타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전반부에는 서울 또는 중심지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예. 후반전으로 가면은 거의 전반전에는 상승을 보이지 않던 외곽 지역들, 수도권 외곽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뭐 경기 남부 쪽에서는 뭐 용인 수원이라든가 뭐 화성 이런데 또 경기 북부 쪽에서는 동북부의 남양주 의정부라든가 또 서북부의 뭐 고양 파주라든가 이런 데를 통계를 내보면은 대동소이합니다. 전반부에는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는 연간 상승률이 뭐 5%, 6% 이렇게 나타나요. 예. 근데 이제 후반전 가서 2006년, 7년 이렇게 되면은 연간 상승률이 25%에서 제일 많이 오른 데가 고양시 같은 데는 38%까지 오르게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말하자면은 서울 중심지, 특히 강남 이런 데들은 전반전이 매우 강해요. 예, 투자자들도 많이 붙고 그렇죠. 전반전에 연간 상승률이 뭐 25%, 30% 강남 같은 데는 막 35%씩 뛰거든요. 예. 근데 후반전에 가면 갈수록 그 상승 폭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전반전은 인서울이 강하게 나타나지만은 후반전에는 아웃서울로 간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년에 이제 전세난이 일어나면 서울의 전세난이 결국은 서울의 전세난을 견디지 못해서 외곽으로 떠밀려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실수요자 위주로 이제 그렇죠. 움직인다는 얘기죠. 예, 실수요자들이 가서
결국 외곽 지역에 지금 과잉 공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역들의 전세가를 올리는 시기가 후반절에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말씀을 뭐 100번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이제 서울의 전세난에 못 견뎌 이제 이주하는 전세 난민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지금 공급된 양으로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약간 의견이 제가 다른 게, 네. 지금을 2003년경이라고 본다면은 올 하반기도 사실 입주량이 만만치 않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가 줄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인구는 늘고 있는데 동의합니다. 인구 증가 속도가 2000년대 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량을 보면은 2000년대 초에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입주 아파트 입주량이 한 17에서 18만 가구 정도씩 계속 이어집니다. 네. 2001, 2002, 2003, 2004, 2005 이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요번에는 한 2012년경부터 10만 가구 정도를 쭉 유지하다가 네. 겨우 내년 정도에 가서 19만 가구 정도 한번 늘어나고, 그렇죠. 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2019년이 되면은 다시 15만 가구대로 떨어지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20년이 되면은요, 예. 다시 10만 가구 언저리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도 사실 2004년 정도만 전세난이 잠시 완화됐었다가 예. 다시 2005, 6, 7의 전세가 오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역전세난의 기간이 짧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기준을 2012년, 13년 기준으로 지금 입주량이 많다. 이건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적어도 20년, 30년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단기간을 비교하니까 이런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흥미로우시죠? 이런 전반전, 하프타임, 후반전 이런 얘기도 처음 듣는 비유시고, 일단 항상 예전 사례를 우리는 지금은 그때랑 다르다 얘기할 수 있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과거나 지금 지나가는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곽 대표가 표현해 주신 2001년부터 2008년까지를 비유를 해 주셨어요.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전반부, 중심부 쪽으로 가격이 올랐었고, 2003년부터 2005년 초까지는 하프타임 조금 주춤했었고, 2005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는 후반부 외곽 쪽으로 인해서 급상승한 가격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과잉 공급 정책, 근데 늘 얘기한 것처럼 시장의 반경 이런 표현을 쓰지만, 시장이 공급이 없으면 새 집에 대한 수요, 가구 수구나 이런 외생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아니 어느 분들은 새 집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들 커갖고 학교 옮기면서 조금 넓은 새 집에, 그리고 재건축이나 예를 들어 10년, 15년 전에 아파트 지어놓은 거하고 지금하고 편의성 한번 보십시오. 어느 사람들이 돈이 있거나 능력이 되면 그런데 안 살고 싶겠습니까? 새 집에 대한 수요를 전혀 무시한 이런 정책들은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곽 대표님께서는 지금 서울의 공급량이 부족한 게 맞다. 그러니까 단기간 전반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오를 것이고, 거기에 전세가 이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가가 이제 받침돼서 올라가니까 그 전세가를 견디지 못한, 우리가 14년도에 얘기 많이 듣던 전세 난민 이런 것들이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빠지게 되면, 제가 여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하나 던졌죠, 곽 대표님한테. 지금 공급된 물량이 커버하고도 남지 않느냐 했더니 곽 대표님 의견은 3년도부터 기준이 이제 연간 서울 수도권이 보통 필요한 니즈가 한 몇만 가구로 보죠?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렇죠. 저 나름대로의 기준은 한 16만 가구 정도가 16만. 브레이크 이븐이 아닌가. 16만 가구가. 근데 이제 18년, 19년은 당연히 몇만 가구 더 늘지만, 애러 19년 공급을 줄이기 시작한 이때부터는 다시 10만 가구 언저리대로 떨어진다면 당연히 또 공급은 상쇄가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기는 서울, 인서울이 맞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반기 후반부 쪽으로 갈수록 수도권 쪽에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몰림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다니까 비용 대비 효율, 투자 효율 가치로 따졌을 때, 그걸 제가 수치로 좀 표현해 드리면,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전세가율이 높았던, 평균 전세가율이 높았던 게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에 서울이
거의 74.5%, 75% 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근데 이제 주요 단지의 경우에는 거의 전세가율이 6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내 돈이 40% 정도 들어간다는 거고 예. 만약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향후에 40% 정도 뛴다면은 세전 수익률이 결국 100%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과거 사례대로 외곽 지역이 조금 더 뛴다. 후반부가 이제 시작된다면 후반부가 시작돼서 외곽 지역 서울이 40% 뛰었는데 외곽이 50%가 뛰었다. 예. 그러면은 수익률이 100%좀 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투자금이-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실투자금이 20% 정도뿐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20% 놓고 50% 했으니까 250% 250% 죠. 수익이 날 수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인서울 vs 아웃서울 어떤 것이 좋을까? 우리 시청자들 결론을 내십시오. 저희는 정보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반부 하프타임 후반부 이 친절하게 이해를 이렇게 우리 곽 대표가 들어주셔갖고 우리 시청자의 귀에 쏙쏙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진우의 돈 버는 부동산 이번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편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